안녕하세요. 굿모닝 IT 김가영입니다. 지금까지 웨비나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이번 웨비나를 등록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웨비나가 처음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약 166분 정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IT 플랫폼에 대해서 저도 배워가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배워나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웨비나 시작 전에 간단하게 발표자분과 인사 나눌 텐데요. 네, 굿모닝 IT 김경수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웨비나를 시청해 주시고 있는 분들도 채팅창을 통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장미 씨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이제 잘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도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다양한 플랫폼을 전해드리기 위해 오프라인 세미나로는 영화와 함께하는 영화 세미나, 최신 IT 트렌드로 접하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하는 런앤다인 세미나, 그리고 굿모닝 아이텍의 모든 솔루션을 접하실 수 있는 GIT 솔루션즈 데이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시는 김경수 이사님도 굿모닝 아이텍의 세미나를 통해 발표 경험이 다소 있으신데요. 화면에 보시는 오른편의 세 번째 사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김경수 이사님 발표 사진입니다. 저희 세미나를 통해 많은 발표를 진행해 보셔서 그런지 오늘도 큰 긴장은 별로 안 하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번 발표는 할 때마다 매번 떨리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영화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통해 고객분들을 찾아가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요. 희망 나눔 마라톤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마라톤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희의 모든 솔루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GIT 솔루션즈 데이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웨비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IT 플랫폼인 VMware가 후원하고 굿모닝 아이텍 주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진 취미가 집에서 유튜브 방송을 보는 건데요. 화면을 통해서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 모습을 보게 되니까 친근감도 느껴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준비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지금 오른편 사진에 보시면 검은 옷을 입으신 분이 발표를 진행해 주실 김경수 이사님이신데요.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저희 세 가지 이벤트를 통한 상품 전달해드리는 상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웨비나를 시청해주시는 분 30분께 선착순으로 기프트카드 5,000원권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팅창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채팅을 해주신 모든 분께 기프트카드 10,000원권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굿모닝 아이텍이 공급하고 있는 IT 플랫폼에 대한 방문 설명회를 요청해주신 분들에게 CJ 10만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전달해드립니다. 제가 진행해드리는 간단한 웨비나 소개가 끝이 났고요. 다음으로는 30분간 클라우드 인프라의 시작은 가상화부터라는 제목으로 김경수 이사의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에는 20분간 궁금하신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Q&A를 통해 전화를 해드릴 텐데요. 발표 시작에 앞서서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서버 가상화를 뭐라고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사님?
서버 가상화는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서 서버 가상화는 심플 is bes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웨비나 소개가 끝이 났고요. 그럼 제가 마이크를 넘겨 이제 김경수 이사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굿모닝 IT에서 가상화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접속해 주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IT 기술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몇 번 있었고, 인프라는 메인프레임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서버로 변했으며, 현재는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으로 많은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보험 가입하실 때 보통 매니저랑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복사해서 따로 페이퍼로 받아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태블릿 PC나 모바일에서 계약을 하시고 관련 내용을 메일로 받아보는 그런 서비스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는 쇼핑에서도 전에는 가게에서 내가 찾거나 하면 찾는 물품을 발품 팔아서 샀을 텐데요. 지금은 컴퓨터로 사거나 아니면 핸드폰, 모바일에서 바로 결제를 하고 택배로 받아보시는 그런 방식으로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쇼핑하는 그런 서비스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의 방식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 제가 좀 이런 웨비나가 처음이어서 마이크에서 자꾸 멀어져 가지고요. 부끄러워서 이제 마이크를 아예 붙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들리시나 보네요. 그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용자분들의 서비스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보다 빠르고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 되길 원하며 24시간 365일 언제든 접속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제한적이고 그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증설, 확장하는 예산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겪고 있는 현실인 거죠. 또 다른 관점인 엔드 유저의 인프라 기대치는 어떨까요? 일단 비용 관점에서 관리 비용이 지금보다 더 절감되길 원하고 현재 운영하는 인프라에서 신규 서비스나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운영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보안도 잘 구축되어서 랜섬웨어나 바이러스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런 인프라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비용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은 관리자분들이라면 다들 원하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IT 트렌드는 매년 굉장히 빨리 진화하며 발전해 나갑니다. 현재 트렌드에 맞게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컨테이너 부분도 있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운영할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사용할지 네트워크는 전체를 가상화로 구현할지 아니면 가상화된 서버만 사용하는 일부만 가상화로 구현할지 아예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인프라 자체를 하이퍼 컨버지드 인스트럭처 통상 저희는 HCI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인프라를 HCI로 구성해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프라를 변경하려고 하니 부분들을 당연히 검토 고민하게 되고요. 어떤 솔루션을 선택할지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과연 관리자가 이렇게 변경하는 방향이 현재 트렌드에 맞게 인프라를 바꾸고 있는지도 살짝 고민되실 것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비용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프라를 바꾸려 하니 생각할 게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지요. 그러면 인프라는 현재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요? 데이터 센터에 있는 물리 서버군들은 점차적으로
가상화 서버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네트워크 구조였던 액세스와 분배, 코어, 3개 계층의 스위치 영역과 라우터 영역 및 전용 영역까지 포함하면 총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서 이 3계층의 스위치 구조를 2계층으로 간소화시키는 리프 스파인 아키텍처로 네트워크 인프라는 진화를 했습니다. 스토리지는 HBA 카드와 FC 스위치, 센스토리지 방식에서 장애에 대비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저장하고 사용하는 분산 스토리지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를 각각 구성하여 인프라를 구성하던 방식이 HCI와 같은 하나의 통합된 인프라 방식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인프라의 기본 구조 요소는 빠르게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19년 전인 2010년에 가트너의 분석가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서버 가상화는 기본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도 가상화는 다들 민감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 서버를 가상화한다고 하면 잘 믿어주지 않는 그런 식이었던 거죠. 간단한 예로 몇 년 전만 해도 반도체 분야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IT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 센터가 활발히 구축되며 핸드폰, 컴퓨터, 이제는 자동차까지도 메모리 분야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가상화라는 솔루션은 인프라 어느 부분에서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제는 인프라가 가상화로 가야 되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할까요? 저는 크게 3가지 시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인프라 구성을 서버 가상화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점을 시작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데이터 센터가 서버 가상화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해서 서비스가 운영되는 시점을 정의를 하고, 두 번째 스텝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첫 번째 스텝인 데이터 센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운영하시는 고객사와 두 번째 스텝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고객사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스텝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가 될 것이라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주센터로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DR 센터로 구성하거나, 혹은 반대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주센터로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DR 센터로 구성하고, 관리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엮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성하셔서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클라우드로 전환 시에는 어떤 면을 고려를 해야 할까요? 크게 2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업무 서비스를 운영하고 어떻게 서비스할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부분, 즉 서비스와 인프라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에서는 정형화된 업무 방식, 중요 데이터의 일관적인 저장 방법, 어플리케이션의 단순화 부분 등이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고, 인프라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표준화, 정형화, 서비스할 것인지, 또한 구성된 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 운영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인프라를 구성하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또 이 3가지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상화로 구현할 때는 가상화 통합 서버인 어플리케이션이 잘 수행할 수 있고, 스토리지는 일관된 성능, 데이터의 안정적인 운영, 네트워크는 가상화 인프라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전체 인프라의 네트워크까지 연동하여 구성 가능한지, 이런 가상화로 구축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한 방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서버는 인프라의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때도 렉 타입의 서버와 블레이드 타입의 서버로 구성할 때 네트워크 부분과 스토리지 부분의 케이블 수량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서버 타입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인프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의 네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가상화 서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 가상화는 인프라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같은 인터페이스를 얼마나 잘 가상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가상머신에 잘 전달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VM웨어 vSphere는 엔터프라이즈 하드웨어를 가상화하는데 탁월한 능력과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응용 프로그램,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부터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까지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고, 관리자가 운영하기 쉽고 안전한 데이터 센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vSphere는 가상화 전환 비율이 10대 1 혹은 그 이상도 가능케 해주며 서버 통합을 하여 운영 비용, 데이터 센터 관리 비용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서버 가상화는 핵심 어플리케이션을 가상머신에 올려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바로 가상화 플랫폼의 신뢰성과 높은 성능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vSAN은 HCI, 즉 하이퍼 컨버지드 인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기존 FC 스토리지 환경의 인프라가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으로 구성된 인프라 환경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vSAN 덕분에 FC 케이블이나 샌 스위치가 필요 없는 인프라 구성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간단히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가상화 통합 서버의 로컬 디스크를 통합하여 단일 저장소 풀을 생성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vSAN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스토리지 작업 시간이 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 업무 서비스도 vSAN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성능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SAN은 기존 스토리지에서 사용되던 스토리지 정책을 가상머신 레벨까지 정의하여 가상머신에 각각 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하드디스크와 SSD를 사용해서 혼용해서 구축할 수도 있고 올 SSD로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되는 데이터를 복제 정책을 통해 서버가 장애 났을 때도 데이터는 안정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가상화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 가상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걸 NXX라는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이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vSphere와 연계되어 네트워크 가상화를 구성하고 인프라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성도를 단순 정형화하여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가상화 소프트웨어로 추상화하여 구축하고 라우터 기능, 로드 밸런싱, 방화 배역, VPN과 같은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NXX도 제공을 합니다. 물리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각각 구성해서 사용하던 기능을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서 모두 구현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보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가상화가 되어 인프라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가상화된 인프라를 적절한 사용량, 인프라를 증설해야 되는 시점, 정형화된 가상머신을 배포,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삭제하여 데이터 용량을 확보, 이와 같이 가상화 인프라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분을 vRealize Automation이라는 솔루션이 해결해 줍니다. 가상머신을 배포 관리를 자동화하여 수동 작업, 대기 시간을 절감하고 재작업 및 프로세스 병목 현상을 제거하여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하여 운영자가 일일이 가상머신을 삭제할 필요 없이 가상머신의 승인, 배포, 회수 등을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로 제공을 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된 인프라를 전보다 손쉽고 관리, 감독,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죠. VM웨어는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센터 전체를 가상화로 구축 및 운영을 가능케 해주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와 연계,
가상화 인프라의 보안 부분, 인프라를 접속하는 기기 등 가상화 인프라를 구현, 관리, 운영하는데 거의 모든 영역에서 VM웨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통해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프라를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민첩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클라우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사용하고 있다가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확장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가능한지 알아보죠. 당연히 기본 베이스는 가상화가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버 가상화가 인프라를 시작을 하고요. 그 위에 데이터를 관장해주는 스토리지 가상화가 길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연결된 데이터를 접속을 하거나 관리를 하시려면 네트워크가 이어져야 되겠죠. 네트워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연결해주며 문제없이 가상화로 확장됩니다. 마지막은 클라우드 관리 소프트웨어인 vRealizer 솔루션을 연동되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다른 데이터 센터나 퍼블릭 클라우드까지도 확장하여 구성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DR 사이트까지 구축을 하시거나 해외에 또 다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실 때도 이런 방식들은 충분히 고려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대표적인 아마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라고 하는데요. AWS를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연결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VMware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가상화에부터 시작을 하시면 단계적으로 클라우드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인지 퍼블릭 클라우드, 이 두 가지 클라우드를 혼용하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문제없이 구축, 운영,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의 중심에서는 바로 가상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나 제가 오늘 처음이어서 자료를 이것저것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을 해서 좀 만들었던 자료였던 거고요. 최초의 초안은 클라우드 법부터 해서 클라우드 뭐 개념 설명, 뭐 아야스 파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구글링을 하시거나 아마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시는 것들이 우리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상화에서 클라우드로 가는 것 부분들은 한 단계씩 스텝을 밟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대부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서버 가상화, 그 다음은 스토리지 가상화, 그 다음은 네트워크 가상화, 그 다음은 관리. 이렇게 하시면 가장 많이 들었던 SDDC가 구성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확장으로 가셔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엔 퍼블릭 클라우드, 마지막엔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같이 운영하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 박사님 발표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질문들 채팅창 통해서 주시면 저희가 다음 Q&A를 통해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질문이 이제 HCI 시스템의 경우 크게 분산 저장되는 구조인데 레거시인 올플래시 스토리지에 비해 비교했을 때 속도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성능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몇 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HCI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요새는 하드웨어에 있는 컨트롤러 스펙이나 또는 HCI에서 제공하는 SSD의 성능이나 이런 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어, 응답 속도는 한 90 몇 퍼센트 이상 거의 차이가 없는 것들을 저희가 POC나 BMT를 통해서 증명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한번 성능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각 벤더사에서 보면 HCI에서 제공하는 성능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 기존에 있던 레가시 환경에 있는 FC 환경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저희 알 수가 있었어요. 아, 데이터 보안, 당연히, 예, 가상화시 데이터 보안 잘 될까요? 우리 문화에선 데이터를 남에게 맡기는 게 잘 안 와닿아요. 심익현 님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것들이 저런 게 있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내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이제 인프라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미팅을 해보시면 눈앞에 보여야지만 안전하게 운영하고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외국은 왜 이렇게 클라우드가 많이 되고 있느냐,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특히나 그 클라우드에서 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쪽의 분위기는 서비스가 어떻게 되든,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가 잘 되고 있으면 인프라는 아동 케어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면 어떤 환경에서도 운영되면 나는 신경을 안 쓰겠다. 단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는 개런티를 해주면 나는 그거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클라우드 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법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특히나 데이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 쉽게 설명하거나 또는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나 보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최근에 IT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화웨이 이슈가 가장 크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가셔도 일단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들이나 보안 정책에 따라서 인가되지 않은 분들은 접근을 막는 그런 식의 룰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내에서 하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V센과 센의 기본적인 성능 비교와 안정성에 대해서 문의를 이상우 님이 해드리셨는데요. 아까 제가 올플래시 타입이랑 얘기했을 때 것처럼 성능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성도 일반적인 물리 스토리지에서 디스크 폴트가 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당연히 V센에서도 디스크 폴트가 나는 경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폴트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이드로 묻고, V센 같은 경우에는 내부 데이터 복제를 통해서 서버가 크래시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대체 방안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요. 남이현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데스크탑 가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서버 가상화를 해야 하나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데스크탑 가상화랑 서버 가상화는 밑에 인프라는 가상화라는 인프라는 똑같지만요. 사용하시는 서비스 방법은 전혀 틀립니다. 특히나 데스크탑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PC 개념이 많이 도입돼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 서버 가상화는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헤비하고요. 데스크탑 가상화는 여러 개의 가상 모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스크탑을 한 번에 하는 거라 기본적인 인프라는 똑같지만 서비스하는 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되도록이면 데스크탑 가상화 하실 때도 가상화를 기본으로 전제 조건으로 하시고 하시는 게 추후에 확장을 하시거나 서비스 이관을 하시거나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병창 님이 얘기하신 클라우드 도입 데이터 유출에 대한 저거는 법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마존에서 장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기사를 본 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하는데, 아, 아마존에서 그 장애에 대해서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장애 때문에 서비스가 안 됐다라는 공지를 했고, 그 정보통신부 쪽에서는 공지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좀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로 읽은 내용 부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거는 법적인 부분이 조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저도 뭐 유출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제 게시 정보도. 그런 것들은 이제 보안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게 이제 기업체가 되든 정부가 되든 이런 식으로 법제화되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법이 강력하면 이런 인프라나 기술이 발전하는 데는 당연히 제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진행이 되거나 법제화됐으면 하는 게 IT를 하거나 소비자인 저도 바라는 부분이고요. 조은일 님이 질문해 주신 금융위에서도 클라우드 등을 장려하고 있는데 실제 금융사에서 가상화 클라우드 등 사용 가능한 업무 범위.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는 솔직히 담당자분이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금융사나 또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메인프레임이나 유닉스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차세대로 하셔가지고 우리은행이나 신한 같은 경우에는 X86 차세대 시스템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상화나 또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서비스가 원활하고 사용이 높은 이런 식으로 전하는 범위도 정하실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이사님께서 답변을 너무 열심히 해주시느냐고 지금 목이 약간 아프실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질문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V센을 구성할 때 주로 플래시 디스크를 권장하는 것 같은데요. 성능 극대화를 위해 권장하는 구성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네, 당연히 그런 거는 있죠. 왜 플래시 디스크, 아마 노트북을 쓰시거나 집에 있는 PC를 쓰실 때 일반적인 HDD 디스크를 쓰시는 것보다 SSD를 쓰실 때 당연히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높으실 텐데요. V셋은 구성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 플래시 방식을 쓰는 거랑 하나는 SSD랑 하드디스크를 섞어서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후자같이 섞어서 쓰실 때는 SSD가 캐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HDD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따른 버퍼에 따른 응답 속도나 당연히 올 플래시로 할 때랑 차이점이 있게 되죠. 아마 그러니까 물리 스토리지를 구성하실 때도 LUN을 어떻게 묶을 거냐에 따라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토리지의 컨트롤러랑 스토리지의 소프트웨어 성능들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서 보통 공고사항을 가상화할 때는 LUN을 크게 묶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V센을 쓰실 때도 당연히 가이드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 서비스 시스템을 올려서 내보냈을 때도 결국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 부분이 있을 텐데 해당 부분 연동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적절할까요? 이거는 설명하려면 솔직히 2박 3일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내부에서 프라이빗을 쓰실 때는 내부 정책과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내부 IP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따서 갈 거고요. 퍼블릭으로 가시게 되면 퍼블릭 이제 제공하시는 서비스사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제공하는 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룰들을 중간에서 섞어주거나 아니면 맞게 변환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다운타임이 존재를 할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벤더사나 아니면 서비스 프로바이더랑 얘기를 하고 이관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리 서버를 가상화로 이관할 때도 다운타임이 존재를 하는데요. 특정한 어떤 솔루션들을 통하면 온라인 도중에 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물론 전 아직 그걸 써보질 않아서 뭐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의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통하신다면 내부 인프라에서 돌고 있는 가상머신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을 퍼블릭 환경에서 바로 이관해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전환할 때 가상화를 접목하는 서버 가상화와 클라이언트 가상화 전환 시 가장 유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아, 질문이 한 문장에 질의가 서너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 가상화로 전환할 때 유의점입니다.
저희가 보통 고객분들이랑 컨설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노후화 서버를 가상화로 전환할 때를 얘기를 하세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 서비스를 하던 담당자분, 이걸 개발하셨던 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못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가상화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드리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서버에 붙어 있는 USB라든지 아니면 그런 타입의 라이센스를 쓰는 애들은 가상화로 넘어갈 때마다 그런 라이센스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게 되고요. 당연히 이런 애들이 가상화로 전환될 때 당연히 체크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넘어갈 때는 당연히 체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을 넘어가실 때는 제일 먼저 가상화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멀티 클라우드를 하시게 되면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상 서버가 어떤 거냐에 따라 틀리고요. 그 다음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쪼갤 건지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서비스하는 대역대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대역대, 그 다음에 내부 담당자들이 붙어야 될 대역대들 또는 DMZ 영역,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상화를 전환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트워크 가상화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냐에 따라서 또는 그 네트워크 가상화를 했을 때 기존 물리 서버와도 연계를 하실 거냐라는 이런 부분들도 체크 포인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겠죠. 데이터를 어떻게 가상화로 넘길 거냐 아니면 기존 레가시 환경에서 쓸 거냐 이런 방식에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기존 환경을 가상으로 전환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 거고요. 네, 다음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OS는 유닉스 어플리케이션 상용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상화 환경, 오픈소스 기반으로 전환 시 고려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U2L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U2L 같은 경우에 요새 많이들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증권사나 이런 데 원장 DB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유닉스 시스템, 메인프레임 시스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최근에 X86 OS인 레드햇이나 라이센스가 없는 CentOS 같은 것들에 대한 성능치나 하드웨어인 X86 서버들의 CPU 메모리의 성능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U2L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게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U2L 프로젝트를 몇 번 지원할 때 봤던 거는 기존의 유닉스에서 운영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의 히스토리와 그다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자바 JDK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레드햇 OS나 센토OS로 갔을 때 적절하게 소스단에서 변경이 되느냐가 관건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테스트하시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문제는 많이 해결했는데요. 이런 히스토리 이력이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전환하셨을 때 거의 맨땅에 헤딩을 하신다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은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뭐 다운사이징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운사이징 한다고 하셔도 X86 시스템에서 성능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유투엘 하신 고객분들은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가형성을 고려했을 때 vSAN과 NFS 중 어떤 것이 가격 성능비에서 권장되나요? 일단 가격으로 따지면 당연히 NFS를 쓰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성능으로는 V센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고민하시는 게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들 쓰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견적을 받으시거나 어떤 미팅을 하게 되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우리 예산이 이래서 뭐 잘 좀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마 관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 쓴 만큼 좋은 솔루션과 좋은 인프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보장된다고 하시면 성능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성능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그런 문제점들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너무 비싼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건 아닌 거고요.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에 맞는 그런 발전 속도에 맞는 그런 솔루션들을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클라이언트 가상화와 서버 가상화 라이언스 수 비용 산정을 할 때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거는 가상화 솔루션은 각기 벤더사에 제공하는 라이센스 정책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S, 특히나 이제 저희가 미팅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미팅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얘기 나오는 게, 우리 X86이니까 윈도우 서버를 쓰는데, 우리는 레드햇 서버를 쓰는데, 우리는 뭐를 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각 OS 벤더마다 나와 있는 가상화 라이센스 정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약적인 부분도 있고요. 숫자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밝힐 수가 없죠. 벤더마다 다 정책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 벤더를 비호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라이센스 정책들이 다 나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컨설팅을 하시거나 문의를 하실 때 그거에 맞춰서 라이센스 정책을 저희가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들을 가상으로 넘겼을 때 이런 식의 라이센스 수량이 들어가고, 그다음 저희 가상화 솔루션 라이센스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모든 비용을 합산하셔서 당연히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네, 다음 질문에 앞서서 잠깐 쉬는 타임으로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못 받아보셨는데 오늘 한번 채팅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질문해 주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제 우도시 다 젖었어요. 보통은 질문을 안 받는데 질문을 나중에 이제 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아서 이제 피드백을 드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바로바로 응대를 하니까 질문을 보고 그 질문을 보고 대답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표현이 잘 안 돼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족한지가 저는 제일 궁금하네요. 긴장하셨다고 하시는데 답변이 술술 나오셔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AWS, IBM 클라우드에서 모두 VMware를 지원하는데요. IDC의 VMware를 구축하고 VMware 기반으로 상기 2개 클라우드와 통합해서 사용 가능할까요? 어, 아까 제가 했던 PT 그 발표했던 장표에 보면 VMware 온 클라우드 AWS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중에 VMware에서 쓰는 솔루션들을 아마존 쪽에서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고객 쪽에서 VMS를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했다고 하면 그 두 개를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해서 VM웨어로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내 가상 머신을 아마존 AWS에 있는 VM웨어를 쓰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길 수가,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기술이죠. 그걸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머신과 서비스를 퍼블릭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IBM 쪽에 제공하는 클라우드도 VM웨어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마 KT 쪽에서 VM웨어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HW 용량 산정 시 오버커밋은 보통 어느 정도 권장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이징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고요. 어, 오버커밋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드웨어 스펙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한 작게는 10%, 많게는 한 20% 정도 내외가 되고요. 기존에 돌고 있던 물리 서버에 있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물리 서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 스펙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뭐 한 달 사용량 추이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따져서 가상화로 전환됐을 때 저런 식으로 오버커밋이라든지 또는 CPU 메모리들도 사용량을 보고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치와 평균 사용량에 따라서 오버커밋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일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변동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거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한 번에 데이터 센터 내의 서버들을 클라우드로 이관 시 대략 예상 비용 산출이 가능할까요? 저희한테 많이 주면 좋은데요. 저 비용은 대략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인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하는지 제가 아직 잘 몰라요. 그분들이랑 얘기를 아직 안 해봐서 그분들이 이제 해주는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아봐야 될 텐데 그분들이 해주는 이런 견적들이랑 저희가 하는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가상을 하거나 클라우드를 하시는 그런 견적들이랑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것들을 아마 비교를 해보셔서 프라이빗으로 갈지 아니면 퍼블릭으로 갈지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요. 퍼블릭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 옵션들이 있으실 겁니다. 서비스를 할 때, 뭐, L4를 쓰신다든지, 백업을 받는다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 다 옵셔널로 추가 비용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가상화에서 이질적인 CPU 스냅드래곤의 기능도 지원이 되나요? 라고 남인현 분이 질문하셨는데,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아마 인텔이랑 AMD CPU일 겁니다. 스냅드래곤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 금액 때문에 그 조립 PC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런 거에다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마 다른 솔루션을 써보신 분들도 알다시피 솔루션이나 벤더에서 컴플리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컴플리트 리스트에 인증받아 있는 제품들이라고 하면 설치를 하거나 나중에 에스컬레이터를 하시는데 문제는 없는데요. 저런 식으로 만약 인증이 안 돼 있거나 그런 제품에 설치는 돼서 쓰실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혹여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IT 기기를 쓰시는 것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을 쓰시거나 뭐 핸드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싸제 가서 수리하시면 정식 AS 안 되시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다른 솔루션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ARM CPU요. 제가 본 거는 예, AMD CPU하고 인텔 CPU만 봤는데 저거는 한번 되는지 한번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CPU 리스트에 있는지. 네,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2시 반까지 웨비나 시간이 종료됨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 답변해 주셨고 시간이 많지 않아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메일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이오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저희는 2월 굿모닝 하이텍 웨비나를 통해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